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적인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사실상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대학 27곳을 공격해 군사용 해양기술 정보를 빼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구 멸망을 다룬 재난 영화 하면 주로 전쟁이나 온난화 같은 것들이 소재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먼지를 멸망 요인으로 꼽는 영화들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아마 하늘을 쳐다보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영화들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기상센터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아람 캐스터,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그걸로 씻어내기에는 먼지가 너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경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 기온을 느낄 수가 없는 뿌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134 마이크로그램, 전북 125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102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대부분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이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또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남쪽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남쪽에 비가 이어지겠고 낮 한때 수도권 지역에 또 오후 한때는 강원 영동 지역에 밤이 되면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의 경우에는 기온이 낮아서 많은 양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낮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이미 신기록이지만 이러다 일주일을 넘기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바닷가 일대, 영동 지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 15개 광역시도니까 거의 다 들어갔다, 숨을 구멍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짙은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 지역에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가 저감 조치 대상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엿새 연속 발령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정 지역 제주에도 이틀 연속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평소 선명하게 보이던 한라산도 두터운 먼지에 가려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공기 깨끗했었는데 요즘은 맑은 하늘, 깨끗한 하늘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짝수일인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이뤄집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특히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41곳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이번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사상 최악의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등 외부 요인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대기 상태, 특히 기압 배치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의 배치가 교묘히 작용하면서 먼지 낀 공기를 자꾸 한반도로 밀어넣는다는 분석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쪽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원인은 우리나라 상공의 기압 배치입니다.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에선 시계 방향으로, 북쪽의 저기압에선 시계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며 한반도로 주변 기류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서해안에서 톱니바퀴식의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많은 양의 외부 미세먼지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의 발원지를 역추적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몽골에서 시작해 북한을 통과한 경우와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해 각각 베이징과 산둥반도를 거친 미세먼지 등 크게 세 갈래로 오염물질이 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최악의 공기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내일쯤 북동풍이 불며 대기가 맑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보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잠시 미세먼지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은 1년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 시작부터 고농도 스모그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미 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0,000명 이상이 이 먼지 때문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지에 뒤덮인 도심이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불편하긴 한데 안 쓰면 너무 목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호소합니다. 태풍 지진보다 더 이게 심한 것 같은 게 이거는 뭐 계절 상관없이 계속 이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는 심혈관과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UN 보고서는 대기 오염으로 한 해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집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12,00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의 종류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미세먼지를 화재나 폭발 같은 사회재난의 범주에 넣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재난으로 규정되면 비상저감조치 이행 강화나 피해자 구호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재난의 성격과 피해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지역 간 견해 차이는 법안 통과를 위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처럼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대처하는데 전 부처가 나서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위한 대책을 우선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에 전 부처가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전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이용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있는 공기 정화기는 용량이 적은 곳이 많다며 대용량 정화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2부제도 언급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심 주요 도로에 살수차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출퇴근 시간대 물청소를 집중 실시합니다. 불법 소각과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동 중단 대상이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북한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조심스러운 태도가 엿보입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입니다.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북한과 협상해온 이유라면서 또다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비어 사건의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지 않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만 거듭 답했습니다. 이 발언 이틀 후 나온 언급이 수준의 북한에 협상팀 보내기를 희망한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조심스런 태도, 빠른 협상 재개 기대 등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언급들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또 지금은 북미 양측이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사유로 북한의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꼽았었죠. 국정원이 이 추가 핵시설들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핵시설이 드러난 건 아니고 한미 양국이 이 시설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 우선 2차 북미 회담 결렬의 결정적 원인으로 제기된 북한 추가 핵시설에 대해 한미 양국이 면밀히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무슨 핵시설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추가 핵 관련 시설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시설이 드러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국정원은 영변 핵시설은 지난해 말 가동 중단 뒤 다시 가동되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영변 외 핵시설로 거론된 붕강은 영변이 위치한 행정지구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지붕과 문짝을 다는 수준의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협상 실패 때 미사일 기지로 다시 쓰려는 것보다는 협상을 성공해 발사장을 폐기할 경우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유는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 이행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순차적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향후 대화 재개 시 집중 논의할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은 북측 전략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서둘러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중재 외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계기로 청와대의 환경부 인사 개입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한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유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인물. 환경부가 2번의 공모를 거쳐 환경공단 감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씨의 임용을 원했고 환경부가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모 과정에 환경부 직원이 환경공단 업무와 감사 직무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자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측에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제 국립생태원 본부장 신모 씨도 불러 공모 과정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낙하산으로 의심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특정 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정보를 미리 받은 사람들을 특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새로 임용된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제소안해 청와대가 특정 인물 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재판으로 진위를 가리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소된 판사들을 포함해 비위가 통보된 법관들만 60명이 넘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한 데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까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추가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를 맡으면서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을 신광열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기소된 법관들은 총 14명.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 등이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비위 사실 통보 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조정이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통보 판사들을 곧바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 후 징계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편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 당 사람들의 재판에 관한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받은 법원 관계자는 일부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된 왕주연 당 사무부총장의 보석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 판사의 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엔 더 심한 청탁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를 내릴지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탁 역시 실행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당시 대법원의 지상 목표였던 상고법원 추진에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거론된 국회의원은 전현직을 합쳐 모두 7명. 그러나 해당 의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을 했더라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인사권을 갖거나 감독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 남용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루된 판사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랜 수감 생활로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만큼 건강이 나쁜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세계 유명 대학 20여 곳을 해킹해 연구 기밀을 빼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이 집중 공략했던 정보들은 잠수함 미사일 계획 등 민감한 군사 정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기반으로 한 해커들이 MIT 등 세계 유명 대학 20여 곳을 해킹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이버 보안 업체 아이디펜스와 파이어아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커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부터 중국 해커들의 활동을 추적한 아이디펜스는 해커들이 해상 군사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을 집중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수함 미사일 계획 등 민감한 군사 정보도 해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해저 신기술 연구에 특화된 한국의 삼육대학 등도 해킹을 당했는데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구체적인 해킹 방법도 공개됐습니다. 언론인이나 해군을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바이러스를 심고 정보를 빼냈던 수법에서 발전해 다른 대학 연구원을 가장해 접근한 뒤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계자는 대학이 군사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구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사이버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은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킹 피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보를 도난당한 사실을 몰랐다며 해킹 피해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이제는 강남 지역 다른 클럽에 대한 수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남의 또 다른 대형 클럽 아레나가 6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3대 클럽 중 하나로 불리는 아레나입니다. 버닝썬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클럽 아레나가 2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포착하고 전 현직 사장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만 쓰으니까 제 앞으로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세금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국세청이 고발한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레나는 현금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고전적인 수법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총액의 35에서 45%를 봉사료란 이름으로 종업원들에게 준 것처럼 꾸며 전체 매출액을 줄인 겁니다. 심지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줬다는 가짜 장부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 현직 사장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40대 남성 강모 씨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 일대 유흥업소 16곳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두절된 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에도 아레나와 유사한 수법의 세금 탈루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또 강남 일대 다른 클럽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리를 만졌다. 술을 따를 때는 무릎을 꿇어야 예의라고 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터져나온 한 교수의 성폭력과 갑질 의혹의 내용입니다. 지난해도 한 교수가 성희롱과 갑질로 정직 처분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서울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술 행사 참석차 외국에 따라갔는데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다 다리를 만졌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를 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성폭력과 갑질 의혹을 조사한 교내 인권센터 보고 내용입니다. 인권센터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절대 파면되지 않고 한 학기 쉬고 돌아오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생에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가 성희롱과 갑질로 무리를 빚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결국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처리가 되겠구나. 반복적으로 된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실제 서울대학교는 최근 3년간 11건의 교원 징계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보다 강화된 교원 징계 규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대는 자체 징계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14일 서어서문학과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15일째 한반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밖에 전국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주 122 마이크로그램, 전북은 125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11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겠고요.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쌓이겠고 또 오늘 낮에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칩인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남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또 오늘 낮에는 수도권 지역에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밤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겠지만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양의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강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모두 사라지긴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 대구 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 부산이 13도, 대전과 청주 14도, 광주, 강릉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먼지 때문에 시야가 흐려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많았고 또 한의원 화재로 시민들이 대피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찌그러진 트럭에서 인명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용정동의 한 도로에서 64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들이 도로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9살 양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1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에 부딪힌 앞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뒤따르던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방향 송산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과 대형 화물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6살 김모 씨가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시 신매동의 한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의원은 영업을 마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다른 층 PC방에 있던 시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의원 뜸실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며칠 전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의 사고 원인은 선장의 음주 운항과 조타 미숙이라는 해경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장이 사고 경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두를 빠져나가던 러시아 화물선이 요트 계류장 쪽으로 다가가고 뱃머리를 틀어보지만 요트와 부딪힙니다. 교신 중이던 해상관제센터가 요트와 충돌했냐고 묻자 선장은 거짓 보고를 지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후 선장은 배를 돌릴 수 없다는 1등 항해사 말을 무시하고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틉니다. 배가 정상 항로가 아닌 광안대교로 향하자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조타실 쪽으로 내달리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결국 뱃머리가 교각 합판 구조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당시 해경이 측정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 선장은 충돌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선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당시 선장의 얼굴이 붉었고 흥분해서 선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판단 미숙으로 선박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장이 한 번 우연 전타로 해서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 선박의 속력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해경은 선장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국에서 무차별 다수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견됐습니다. 폭발물이 발견된 장소들은 영국의 최대 공항인 히스로 공항, 그리고 런던 워털루 기차역 등인데요. 3시간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 요충지에서 동시에 이렇게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영국 당국은 혹시 테러는 아닐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최대 공항인 히스로 공항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55분쯤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공항 인근 건물에 A4 용지 크기의 흰색 봉투가 배달됐고 직원이 봉투를 열자 안에 있던 소형 폭발 장치가 터지면서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공항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건물을 봉쇄했을 무렵 이번엔 런던 중심가에서 폭발물이 또 발견됐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런던 워털루 기차역에서 30분 뒤엔 시티공항 건물에서 비슷한 흰색 봉투가 발견된 겁니다. 폭발물 전문가가 출동해 현장에서 처리했지만 불과 3시간 사이 교통 요충지 3곳에서 잇따라 폭발물이 발견되자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y're linking them as a series. The packages look very similar. They've got handwriting on the packages, so they've got some good investigative leads at the moment to start with. 런던 경찰청 대테러 본부는 3개의 폭발물이 연계됐을 것이라고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물 봉투 겉면에 아일랜드 우표가 붙어있던 점을 주목하고 아일랜드 경찰과도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무차별 다수를 노린 테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영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순백의 눈밭과 통나무집을 배경으로 열린 패션쇼인데요. 모델도 관객도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쇼 시작에 앞서 지난달 19일 타계한 패션의 제왕 카를 라거펠트를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객과 패셔니스타들은 라거펠트를 기리며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했고 수석 디자이너 라거펠트가 마지막으로 주의한 다양한 샤넬 컬렉션이 선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의 주택가인데요. 코가 긴 육중한 몸매의 동물 한 마리가 배수로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말레이언 테이퍼인데요. 동양 신화 속 상상의 동물 맥과 닮았다고 해서 말레이 맥이라고도 불립니다. 손으로도 유인해보고 목에 줄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실패가 거듭되고 결국 중장비를 써서 귀한 몸 말레이언 테이퍼가 구조되는 순간 조마조마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칠레의 산 펠리페 지역 주택가입니다. 군인이 출동해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가는데요.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몸이 묶여 괴로워하면서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군인은 여러 차례 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천막을 제거해주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개는 군인에게 와락 안깁니다. 실내에서는 고마움을 표현한 개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20회 KBS 해외 동포상 시상식을 열고 항일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의 후손 두닝우 씨 등 수상자 5명에게 각각 상금 3천만 원씩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수상자들의 업적을 조명한 사전 제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으며 이날 시상식 장면과 수상자 면면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는 오늘 9일 오후 3시에 KBS 1TV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5G 시대의 각종 신기술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이 일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요. 원격 회의를 할 때도 진짜로 마주 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도 눈앞으로 불러내는 일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황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남성이 건배를 제의합니다. 특수 안경으로 보면 다른 참석자들이 나타납니다. 4G 시대에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했지만 5G 시대에서는 이동 기지국과 수신 단말기만 갖추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한 남성이 무대 위에 올라 이름을 부르자 미국에 있는 회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예, 쟤네들 잘 계시죠? I'm doing fine. I hope you are also. 의자에 앉은 회장이 질문을 잘 듣기 위해 몸을 숙이는 모습도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마이클 잭슨 현정 앨범 제작 발표회에서 미국에 있는 제작사 대표와 나눈 실시간 간담회입니다.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5G망으로 합쳐진 덕분입니다. 카메라가 4K를 지원해야 되는 고화질 영상이 필요합니다. 5G망의 경우에는 이 전송 지원을 최소화된 망이기 때문에 이런 홀로그램은 공연 분야에서는 벌써 인기입니다. 3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재하가 그때 복장 그대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기도 발전해 반투명 디스플레이 안경만 쓰면 보이는 정보들로 원격 진료까지 가능합니다.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실감 미디어 시장은 계속 커지면서 내년쯤이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기 공채의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진 채용 분위기와 대응 방안을 서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의 채용 상담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규모가 조금 더 줄었다고는 전해 들었어요. 같은 스펙이나 그런 거 갖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진 않을까. 삼성전자 계열사는 오는 11일부터, 금융과 기타 계열사는 12일부터 대졸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갑니다. LG화학과 디스플레이도 서류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SK와 KT, CJ도 공채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기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이지만 이렇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담 부스를 여는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한 취업 포털이 매출 상위 기업을 조사한 결과 64개사가 6,200여 명을 상반기 공채로 뽑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기 신입 공채를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직무별 수시 모집을 통해서만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기업별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산업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 위주로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정기 모집 규모는 줄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 채용은 수시로 뜨기 때문에 지금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같은 그룹사에서도 채용 시기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요즘엔 특히 실무 능력을 강조하는 만큼 직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정부가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3개 항공사의 항공 운송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는 모두 9곳으로 늘어나 하늘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3곳에 대해 항공운송 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곳은 강원도 양양 플라이 강원과 충북 청주 에어로케이 항공, 인천 에어프레미아입니다. 국토부는 플라이 강원의 경우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점을, 에어로케이 항공은 기존 저비용 항공사보다 더 저렴한 초저비용 항공사를,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틈새 수요를 개척하겠다는 점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 항공사가 생긴 양양과 청주, 인천 등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항공사 5곳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 타당성 등 심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신청사 가운데 에어필립은 자본 잠식과 경영난으로, 가디언즈는 화물 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6곳이었습니다. 신규 면허 획득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9곳으로 늘어나면서 여행객들을 선점하려는 한우리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가보훈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올 초 지자체가 앞다퉈 유공자 수당을 인상했는데요. 그런데 저소득층 유공자들은 오히려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 산골짜기에서 홀로 사는 임광순 할아버지. 월남전에 참전했던 임 할아버지는 최근 지자체에서 주는 유공자 수당이 인상됐다는 소식에 통장을 확인했다 낭패를 받습니다. 유공자 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돼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기 때문입니다. 단 1,000원도 다 깎아버려요. 그게 인상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괴롭고 차라리 인상 안 했을 때 같으면 포기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당은 과거 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유공자 수당만은 여전히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어 줬다 뺏는 연금이란 꼬리표가 붙은 기초연금처럼 빈곤 노인층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공자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나서 저소득층 유공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고육책을 논의할 정도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이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을 이유로 허울뿐인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봄을 맞아 인천항에 올해 첫 크루선이 입항하면서 본격적인 크루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국내 최대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8만 톤이 넘는 초호화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입항합니다. 올해 첫 크루즈선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관광객 2,000명이 찾았습니다. The food, the monuments, the temples, and to have a walk and to see. 관광객들은 가야금 공연을 보고 전통 의상도 입어보면서 한국 문화에 매료됩니다. 올해 인천항에 입항할 크루즈선은 모두 18척. 관광객 5만여 명이 인천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국내 최대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다음 달 인천항에 개장합니다. 이동식 경해를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좌우로 200m를 움직일 수가 있고 상하로 13m를 움직일 수 있어서 올 연말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개장하면 대형 크루즈와 여객선 8척이 동시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공식 개장하는 4월 말부터는 이 부두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관광 권역이 비무장지대에 이어 개성지구 등 북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교통법규 준수하시면서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 평소 수준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 모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향 홍은램프부터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양재역 사이 신호대기 한 번 받는 것 외에는 수월한 편입니다. 국회대로 도심방면 신월-IC부터 영등포 전화구까지 제속도 내고 있으며 성산로 도심방면 연희-IC부터 연세대 앞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주보현 혼잡이 예상되며 강변북로 잠두봉 지하차도 진입구간 시설 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위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이른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국내외 여건과 전망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 이후 3만 달러 돌파에 12년이 걸렸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이르는 기간이 일본과 독일은 5년 걸렸습니다. 9년이 걸린 미국과 호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늦은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외 충격으로 환율이 폭등하지 않으면 다시 2만 달러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4만 달러 고지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성장은 여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3% 증가에 그쳐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수출도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청년 실업률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경제 위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양극화로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빚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밑도는 것도 3만 달러 시대와 괴리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힘듭니다. 3만 달러 돌파 후 뒷걸음질한 스페인과 그리스 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왜곡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체질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23년 전 OECD 가입 이후 터트린 삼평인이 1년 만에 외환위기라는 재앙으로 돌아온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광주 122 마이크로그램, 전북은 125 마이크로그램, 서울은 112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대부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는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오늘 추가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낮에는 수도권 지역에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